여러분들 그러면은 뭡니까? 그 내신 시험에서 혹시 시험 범위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직 그런 얘기 없고 뭐 모의고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얘기 말씀도 없으시고?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일단 계획적으로는 오늘 시험 범위를 끝낼 생각이에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남은 거라고 해봤자 이 총고시하고 그 다음에 3단원에 있는 거 정읍사 그 다음에 봉산탈춤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쪽에서 이거를 가능하면 오늘 끝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혹여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시험에 집어넣는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뭐 문학 작품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뭐 그게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를 풀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런 과정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오늘 이 총고시부터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요것도 문제들 다 줄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추가 질문들도. 자, 일단 요것도 내용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수필입니다. 자, 성격은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사색적. 깊이 생각을 해서 그렇죠? 글을 쓰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주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라는 게 주제라는 거죠. 특징은 첫 번째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 총고시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상이나 시나 이런 다양한 분야의 매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글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납작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납작 시와 마찬가지로 문학의 확장성 이런 것과 관련된 혹은 문학과 그 인접한 매체 이런 것과 관련된 유형으로서 문제가 이제 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유럽의 한 도시가 충격에 빠졌다. 테러였다. 130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자의 아픔과 산자의 슬픔이 온 세계를 뒤덮었다. 며칠 후 유럽의 방송 매체 르푸트 주느라는 날이 올린 동영상이 떴다. 비통과 절망에 빠진 도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모인 광장에서 이민자의 아빠 앙겔과 아들 프랑동이 대화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2015년 11월 13일 여기서부터 대화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뭡니까? 방송 영상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유럽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을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바로 뭐다? 꽃다발과 촛불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소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테러 사건이라고 하는 뭡니까? 영상을 지금 먼저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순진하게만 보이는 어린아들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갈 걱정까지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따스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한다. 그죠?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집은 옮기지 않아도 된단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그렇죠? 지금 아들이 이사갈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바로 뭐다? 우리는 거 이사갈 필요가 없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빠.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다. 나쁜 사람들이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총이라고 하는 소재, 그렇죠? 총이라고 하는 소재는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힘을 나타내죠. 일종의 무력, 억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도 있어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요. 아빠, 봐봐.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겐 꽃이 있잖니?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총에 대항할 수 있는 소재로 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고, 여기서는 바로 총과 꽃의 의미가 서로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꽃이 있잖니.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을 사람들이 모아둔 저 꽃들이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 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그렇고 말고 촛불도요. 그렇죠. 촛불도 역시 바로 뭐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의 그 소재였죠. 그래서 이것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상징하는 소재고, 그래, 그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촛불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촛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다 제시가 됐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말에 프랑동은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떠나는 이들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말, 이것이 바로 아빠 앙겔이 아들 프랑동에게 한 말이었다는 거죠. 아, 불황동이네요. 아들 이름을 바꿨네. 불황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해준다는 그 말에 불황동은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에는 엄청난 비약이 존재한다. 꽃이 총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꽃을 바치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꽃이 총을 이기고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과관계의 비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내용에서 바로 꽃과 총이라고 하는 소재가 서로 대립된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꽃이 우리가 총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생각의 그런 뭡니까? 그 차이, 간극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일종의 비약, 생략된 그 생략과 비약으로 말하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그 인과관계의 내용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린아이라서 순진한 탓일까? 아니면 어린아이이기에 현자인 탓일까? 그렇죠. 현자,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 탓일까? 불황동은 이 비약을 가뿐히 넘어선다. 그래서 불황동은 바로 이 엄청난 인과관계 비약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정말 이 야만의 시대에 꽃이 과연 총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글쓴이는 바로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야만의 시대에 꽃이 과연 총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의식이 드러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꽃, 즉 희망이 꽃이 총, 즉 폭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뭡니까? 최종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답을 시에게 묻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는 바로 뭐다?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이렇게 인용을 해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고 하는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삽입시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니까 요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갈래는 이 글의 갈래는 자, 당연히 형식의 얽매임 없이 썼기 때문에 자유시이고 개인의 생각을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시이죠. 성격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들이 많이 쓰였고 그 다음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는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주제는 전쟁의 폭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주는 시이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서 시대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화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꽃씨. 자, 당연히 할머니가 받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재겠죠. 그렇죠? 자, 근데 꽃씨는 뭡니까? 우리가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이 시어의 이제 성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문학의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평화,
희망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러한 시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어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할머니가 갖고 있는 거는 꽃입니까? 꽃의 씨입니까? 씨잖아요. 그렇죠? 씨라고 하는 건 뭡니까? 씨 자체가 지금 아름다운 꽃입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바로 뭐야? 미래에 이제 이 씨를 심으면은 어떻게? 거기서 식물이 자라나고 거기서 꽃이 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굉장히 그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바로 뭐다? 미래에 대한 희망, 생명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꽃씨의 의미도 바로 뭐다? 바로 생명이자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어라는 거죠. 아직은 피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씨앗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자 꽃씨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채송화가 피어 있는 곳이 어디? 바로 방공호 위라는 겁니다. 방공호가 뭡니까? 전쟁을 할 때 몸을 숨기고 총만 내가지고 상대방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 숨는 일종의 진지 같은 걸 우리는 방공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은 뭡니까? 사람들이 대피하는 곳이 방공호야.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방공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전쟁 상황을 드러내주는 그런 시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 파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공호 위에 어쩌다 된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꽃씨의 정체가 바로 채송화의 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그러한 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채송화는 바로 뭐다? 꽃 중에서 가장 흔하고 보잘것 없는 꽃입니다. 알겠죠? 근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생명의 숭고함, 다음 강인함 이런 걸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들꽃하면은 특징이 바로 뭐다? 들꽃이 시나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나오는 게 바로 강한 생명력입니다. 알겠죠? 바로 콘크리트 사이에서도 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흙이 한 건에 없는 먼지에서도 피어나는 게 바로 들꽃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가장 흔한 들꽃과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생명의 그런 강인함, 그렇죠? 숭고함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덜 않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 할머니는 지금 바로 뭐다? 방공호 안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할머니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다? 바로 전쟁을 부정하는 태도를 지닌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 안에는 방공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덜 않고 말이 숫제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누여우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여우시다, 놓였다는 거죠. 그렇죠? 화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를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야? 그치, 할머니가 한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할머니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전쟁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절망, 한탄 이런 걸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할머니들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우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늙으신 분들, 그죠? 진작 죽었으면 일걸 저걸 안 봤을 텐데 이런 말들, 그치?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도 바로 뭐다? 차라리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뭡니까? 폭력적인 전쟁의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절망하고 그 현실을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할머니의 그 뭡니까?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화자는 도리어 할머니한테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화자는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전쟁 앞에서 무기력한 목소리와 태도를 지닌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대하는 이런 자세나 이런 면에서도 화자와 할머니는 서로 대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숫제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그죠?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깨어져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라는 거죠. 즉, 바로 여기서는 바로 부조리한 상황. 그 다음에 절망적인 현실, 전쟁의 현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털으시리라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렇게 아무리 뭡니까? 절망만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할머니는 꽃씨를 계속 터는 행동을 할 것이다. 즉 바로 뭐다? 여기서 할머니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시는 아까 특징에서도 얘기했죠. 뭡니까? 그 일정한 구절을 반복한다. 바로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문장을 반복을 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주제가 바로 꽃씨라고 하는 게 주제잖아요. 그렇죠?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 그래서 그런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징적인 시어, 방공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의 그런 상황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또 다시 글을 우리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평양이 고향인 시인 박남수. 이 작품은 1951년 월남한 그가 피난민의 생활을 갈매기 생태에 비교 그려낸 갈매기 소묘라는 시집에 실려 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난민이었던 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앞부분 영상. 그렇죠? 에서의 난민이었던 앙겔과 브랑동, 그렇죠? 난민과 대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남수도 앞에 나왔던 거는 앙겔, 브랑돈과 같은 일종의 난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원인은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 박남수 시인은 어떻게 보면 6.25라고 하는 이런 전쟁 때문에 난민이 되었던 거고, 지금 앙겔과 브랑돈 같은 경우는 이제 테러로 인해서 그렇죠, 난민이 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둘 다 폭력의 희생양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도 난민이었던 셈. 마침 이 시의 화자도 브랑돈처럼 어린이다. 한데 이 어린 손주가 보건대 전쟁터의 할머니는 노여우시기만 하다. 진작 죽지 못해 못 볼 걸 다 보고 산다고. 저간에 숨겨진 사연이야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웃들이 학살당하는 걸 봤는지도, 당신 아들이 먼저 저 세상에 갔는지도, 전쟁통에 세상이 바뀌며 위아래도 없고 경우도 사라져 억울한 해코지를 당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웃들이부터 당했는지도 모른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뭐다? 글쓴이가 어떡한, 실제로 본 게 아니죠. 추측한 할머니의 사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바로 뭐다? 전쟁의 비참함, 참혹함, 혹은 뭐 인간성의 상실,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든 저렇든 할머니는 붐에 겨워 말수조차 줄어드셨고, 그렇죠? 이제 당신 목숨은 상관조차 않으신다. 방공호에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으니 말이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찮은 채송화, 그것도 어쩌다 핀 채송화, 자잘하기 이를 데 없어 거두기 힘들고 짜증만 잔뜩 나는 그 채송화 꽃씨를 손수 받으시는 것이다. 채송화라, 혹시 동요 꽃밭에서를 기억하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요 꽃밭에서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동요를 이제 가지고 와서 사례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동요는 바로 앞의 시와 같은 시기를 만난, 같은 시기를 노래한 작품이고, 같은 소재를 지닌 그러한 동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동요 꽃밭에서를 보도록 합시다. 어렸을 때 많이 부르는 노래죠. 그쵸? 그치?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복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맑고 밝게 즐겨 불렀던 노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스승의 은혜로 유명한 공길상 선생이 1953년 피란 시절에 작곡한 것이다. 바로 시절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앞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시와 창작된 시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아, 피란 시절 그 난리통에 아빠는 뭐하러 꽃밭을 만들었을꼬? 놀랄만 하지 않은가? 전쟁통에 할머니는 채송화 씨를 거두고 아빠는 그걸 심었단 말이다. 그렇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심었단 말이다. 게다가 그걸 박남수는 시로 남기고 공길상은 노래로 만들었단 말이다. 혹여나 아빠와 할머니가 키웠던 채송화가 나 아니었을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자, 혹여나 아빠와 할머니가 키웠던 채송화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소중하고 숭고한 대상이자, 어떻게 보면 아빠와 할머니가 이제 그 뭡니까?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닌 그러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채송화 꽃씨는 바로 뭐다? 내 자식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작품이 바로 앞의 시와 바로 이 동요가 아닐까라고 이 글의 글쓴이는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덕에 지금 우리가 꽃밭에서 시와 노래를 즐기며 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 전쟁통에도 꽃은 피었고 사람들은 꽃을 키웠다. 채소와 꽃밭은 환상이나 낭만이 아닌 실제 세계였던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이든 상상이든 그게 무슨 대수야? 중요한 것은,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중요한 것은 군화자국 옆에 꽃들을 피우고 총자루에 꽃을 메고 총구에 꽃을 꽂는 일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군화자국 옆에 꽃들을 피우고 총자루에 꽃을 메며 총구에 꽃을 꽂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군화자국, 총자루, 총구 전부 다 당연히 뭘 나타냅니까? 바로 전쟁 상황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총. 즉 강함을 이기는 꽃, 즉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이기는 것이 바로 뭐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그렇죠? 혹은 평화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현실의 장면 하나. 거장 마크 리브의 사진 꽃을 든 여인을 찾아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사진인 꽃을 든 여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매체의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사진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사진 자료는 총보다 강한 꽃의 사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라. 1967년 10월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펜타곤 앞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착관까지 되어 있는 군인들의 총 앞으로 꽃무늬 옷차림에 중간 이름까지 장미꽃인 잘로즈 캐즈미어라는 17세 여고생이 꽃 한 송이를 들고 다가선다. 총을 든 군인보다 꽃을 든 여인이 더 강하다. 당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바로 뭐다? 이렇게 군인에게 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17세 여고생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고 이 사진 속에서 우리는 총을 이기는 꽃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상상의 장면 하나. 카투니스트 지연군의 그림을 보라라는 거죠. 자, 카투니스트 지연군의 그림. 자, 여기서는 이제 또 그림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전쟁 속에서 부각되는 꽃의 순수함의 사례를 드러내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자, 척추 결핵을 앓아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로 초등학교 1학년 이후 40년간 바깥 외출도 못한 채 쪽방에 누워 지내면서 왼손 하나만으로 아니 피와 땀으로 한 점 한 점 찍어낸 그림. 그쵸?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림에 담긴 작가의 노력이라는 거죠. 자, 아름다운 작가의 눈물겨운 그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미소가 번져나오는 그림이다. 평시보다 더 평화로운 전장의 폐허. 심장보다 더 붉은 저 빛나는 꽃 한 송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 꽃 한 송이라고 하는 것이 자,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 전쟁과 대비되는 순수함의 상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그림은 사실 전부 다 흑백입니다. 알겠죠?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뭡니까? 그 군인한테 꽃 한 송이를 전달하는데 그 꽃만이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색을 가지고 이제 채색이 된 그런 그림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흑백을
흑백의 그런 참혹하고 이제 뭡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흑백의 전쟁 상황에서 유일하게 꽃만이 뭡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순수함을 전쟁과 대비되는 순수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꽃 한 송이 그 꽃을 든 저 꼬마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총은 꽃을 이기지 못한다. 저 좀 올리고 봅시다. 자, 총이 이기면 사람이 죽는다.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늘 여성, 아이, 장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맞서는 건 오히려 바로 뭐다? 여성, 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바로 부드러운 존재이고 이 두 존재들은 서로 대비가 되면서 누가 이긴다? 부드러움을 가진 존재가 이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자,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별표도 하나 쳐놓읍시다. 이게 바로 뭐다? 이 글의 주제의식이 드러난 문장이죠. 자,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긴다. 그리고 그런 꽃을 신은 담고자 한다. 신은 집의 언어의 자기 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펴시다. 표시합시다. 그런 꽃을 신은 담고자 한다. 신은 집의 언어의 자기 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약한 것. 그 다음에 작은 것. 그 다음 부드러운 것. 이런 것을 담는 변방의 언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정신을 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시라고 하는 갈래가 나타내는 역할이다라고 이 글의 글쓴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과 꽃,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들의 상징성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것의 강함, 그렇죠? 부드러운 것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수필이 바로 이 총꽃시라고 하는 수필이고, 이 수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여러 매체의 확장성을 얘기할 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유의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의 1단원 바로 정읍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의 1단원 정읍사를 들어가기 전에 역시 바로 한국문학의 첫 번째 단원이 개념과 범위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이론적인 문제로도 시험에 꽤 잘 나오니까 요 내용도 우리가 한번 숙지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민족은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인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한글 창제 이전에부터 표기 수단으로 사용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동국 이상 국집을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되는 거고,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한문 문학을 우리 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앞에서 살펴본 동국 이상국집은
한글 창제 이전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되었지만, 그쵸? 바로 한글 창제 이전에 창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글로 표현할 수 없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표현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으므로, 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으므로 이게 바로 동국 이상국집을 한국문학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문문학을 역시 우리 문학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있으므로 한국문학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문학은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를 통하여 표현한 문학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문학의 개념은 바로 뭐다? 바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를 통하여 표현한 문학을 바로 우리는 한국문학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창작이나 향유의 주체가 한국인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바로 뭐다? 내용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한국어는 바로 뭐다? 표현적인 표현 방식에서의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세 개가 다 지켜질 필요는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 사회는 글로벌 시대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가 한국어라고 하는 한국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다 지킬 필요는 없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한국 문학은 정승 방식에 따라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 한국 문학은 크게 전승 방식을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구비문학하고 기록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록문학은 표기 방식에 따라서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문학은 다시 바로 표기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이렇게 다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자,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고, 기록문학은 다시 바로 뭐다? 한문문학과 그 다음에 국문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비문학은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비문학에 해당하는 거는 설화, 즉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고, 그 외에 무당들이 굿할 때 부르는 노래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탈놀이 같은 연희문학이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뭐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비문학에 해당하는 거죠. 자, 반면에 한문문학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한시, 한문으로 쓰여진 한시라든지, 그 다음에 한문소설,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문학이라든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문수필,
예전에는 수필도 한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 기 같은 경우도 한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국문문학은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향가라고 하는 거는 향찰이라고 하는 한자를 빌려온 문자 체계로 이제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국문문학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것들이 페이크성 문제로 잘 나오니까 향가는 국문문학으로 분류한다는 거 꼭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 외에도 바로 뭡니까? 시조, 가사, 그렇지? 이런 것들 그 외에도 현대시 같은 경우 전부 다 한글로 쓰이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구비문학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온 문학으로, 자, 구비문학은 바로 뭐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온 문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비문학의 개념,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대체로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없었던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없었던 피지배 계층, 이 사람들이 바로 뭐다? 구비문학의 중심 향유 계층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문문학은 한자를 통해 한민족의 정서를 담아낸 문학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한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저 한문문학은 한자를 통해 한민족의 그 정서를 담아낸 문학이라는 거죠. 자, 한시나 한문 소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문문학은 한글로 창작된 문학인데, 자, 여기서 국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한글로 창작된 문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향찰과 이두처럼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문학 역시 국문문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예외적으로 국문문학으로 인정을 하는데 왜? 비록 이때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 표기했지만 한자의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만의 표기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국 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구비문학, 한문문학, 국문문학이 서로 연관을 맺으며 성장해왔고 오늘날에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할 때 우리 문학을 한층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느 나라의 문학이라고 하는 걸 분류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그 나라 민족 사람들이,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나라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한 걸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의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런 한국문학까지도 우리 국문문학으로 포함시키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언어까지 포함이 되면 완벽하긴 하지만 언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같이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어는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읍사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고대 가요이고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다음 비유적이고 기원적이죠. 자, 제재는 남편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렇죠? 자, 주제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라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현전하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가요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방학 때 그 뭡니까 고대 가요 작품들을 다 배웠었어요. 첫 시간에, 그렇지? 그 고대 가요들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뭐 고조선의 노래인 국무도화가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려 노래인 황조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가야의 노래인 구지가도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작품들은 이 정읍사랑은 다르게 한문으로 번역돼서 기록되어 전해졌거든요. 근데 이 백제가요인 정읍사만이 유일하게 국문으로 기록돼서 전해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치, 바로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죠? 여음구를 제외하면, 그죠? 3장 6구의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단원에서 이 세 번째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읍사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학 때 한번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달아 높이곤 도다샤 어기야 머리곤 비추옷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소재 잘 봐야 되죠. 바로 여기서 이 달이라고 하는 소재는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천지 신명이자 기원의 대상이고, 자, 근데 달이 기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어요. 바로 일종의 원형적 심상, 즉 인류가 태초부터 인식해온 그러한 상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적 심상하고 원형적 상징 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명, 즉 밝음을 상징하는 시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대말로 해석하면 무슨 님이시여 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높임의 혹격조사에 기능을 하는 그러한 조사고, 그렇죠? 그 다음 높이 고음할 때 이 고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기는 합니다. 바로 강세 전미사, 그래서 의미를 강조해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현대말로 굳이 해석하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높이 해가지고 두 번 반복하는 형식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하면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셔서 뜨셔서 어기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영구 그죠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구에 해당하고 자 머리곰 비추옷이라 자 여기서 곰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강세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하면 머리 헤드가 아니라 뭐라고 했다?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라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1행과 2행에서는 바로 뭐다? 자, 달이. 그렇지? 밤을 밝혀. 남편의 무사 귀가를 도와주기를 기원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길이 자, 요거는 일종의 후렴구 혹은 여음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 지금 뭡니까? 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장 이렇게 우리가 그 시조로 보면 초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봅시다. 저제 너려 신고요. 자, 저제 그렇죠. 바로 저제는 바로 저자 즉 시장이죠. 라는 의미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남편의 신분을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제 너려신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증대를 드대올시라 해서 질퍽한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진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어둠, 위험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증대는 뭐다? 바로 1행에 있었던 달이라고 하는 시어와 서로 의미가 어떻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시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화자의 바램을 나타내주는 시어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증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남편의 그런 위험 그렇죠? 이런 걸 나타내주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기야 증대를 드대올세라 드딜까봐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딜이 그렇죠? 역시 구력구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줄보다 합시다. 자 어기야 내 가는 뭡니까? 정글을 세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두울까봐 두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그 교과서마다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비상 교과서의 교사용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사실 여기에 뭐다? 지금 이미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다? 내가 이미 가는 곳이 어두울까봐 두렵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교과서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바로 뭐다?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어둡거나 위험할까봐 염려가 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른 교과서나 다른 해석에서는 뭐냐면 부부는 이제 일심동체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을 나타내는데 남편을 이제 1인칭으로 나타냄으로써 화자와 남편을 동일시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석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 가는 곳이 어두울까봐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딜이라고 해서 이렇게 후렴구로 끝을 맺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함께 실려있는 작품이 바로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한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로 뭡니까? 이별을 노래한 그러한 작품이죠. 그래서 송인까지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고려 한시죠. 자, 송인은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고려 한시입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글의 갈래는 한시이고 그 중에서도 7글자씩 4줄이라서 7원 절구시입니다. 자, 성격은 서정적 개인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애상적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애상적이고 그 다음 체념적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체념적이죠. 제재는 임과의 이별이고 주제는 이별의 슬픔입니다. 특징은 첫 번째, 도치와 과장을 사용해서 이별의 한을 극대화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이별의 슬픔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로 대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 부각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빨리 적고 갑시다. 다 적었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비갱 김뚝의 풀빛 고운데라는 거죠. 자, 여기서 풀빛이 곱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비가 막 내리니까 풀에 이슬이 맺혀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너무 예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라는 거죠. 자, 남포에서 임을 보내고 있대요. 그렇죠?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자연의 모습과 화자의 모습이 서로 인간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함으로써 이별에 하는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바로 선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객관적인 상황. 자연은 아름답지만 나는 여기서 인과 이별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리? 언제나 마를 것인가? 마른다 안 마른다?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는 거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 마르는 이유를 밑에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도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라고 해서 즉 바로 뭐다? 내가 매년 이때마다 이곳에 가지고 엉엉 울어서 내 눈물이 대동강물에 들어갈 테니까 그로 인해서 대동강물은 절대 마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과장의 방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후정의 방식을 쓰고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선경 후정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치와 과장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그만큼 내 슬픔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가 바로 이 정지상의 송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지문 봉산 탈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가지도록 합시다.